구제금융 같은 거 할 때 그게 이제 직을 걸고 하는 거다.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되게 컨셉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살리자 웬만한 그러고 회사는 다 살리고 금리 낮추자 그러고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직을 거는 상황은 우리랑 좀 다르네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북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히 읽을 만한 엄두가 안 나는 네. 그러나 꼭 읽으면 좋을 음. 그런 책을 선정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오늘 모신 분도 정말 제가 진짜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네, 이 여의도 바닥의 독서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 많이 읽으시는 걸로 유명하신 네, 분이죠. 모셔보겠습니다. 예.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과 대표님. 함께 네. 진짜 중요하고 어렵고 그런 책을 읽을 겁니다. 홍진채 네. 대표님 일단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정신 없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책은 벤 버냉키가 지은 행동하는 용기. 벤 버냉키의 자서전입니다. 네. 요 책을 왜 골라오셨어요? 한 거부터 한번. 네, 그 안프로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예. 그때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들을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떠오른 책이 딱 이 책이었거든요. 사실 연준의 행보는 언제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예. 최근 들어서 특히 금리 인상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언제 피봇을 할 거냐, 그리고 최근에 또 SVB 사태 있었을 때 예. 그럼 막 BTFP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이거 돈 찍은 거네, 야 그럼 이제 다시 돈 푸는 거야, 막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막 온갖 얘기들이 오갔는데 뭐 저도 주변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책 읽어보시라, 이 책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책이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네. 마침 이렇게 좀 중요한 책이지만 엄두가 안 날 때 좀 읽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참 프로그램이다. 좋은 책인데, 네. 정말 좋은 책인데 네. 너무 두꺼워. 네. 너무 두꺼워. 그런 책들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마치 읽은 것처럼 네. 홍진채 대표님 다 읽으셨죠? 네, 읽었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시기에 벤 버냉키는 사실은 언제적이에요? 전이잖아요. 그렇죠. 전 옐런보다 더 먼저고 네. 지금은 옐런의 다음 파월이니까 파월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자서전이 지금도 좀 도움이 유효한 돼요? 게 있습니까? 완전 도움돼요. 완전 도움돼요. 코로나 이후에 파월 의장이 내놨던 그 정책들은 다 버냉키 시절에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TARP라고 하죠. TARP 그리고 TALF 라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민간에서 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들의 보증을 서주고 뭐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2020년 3월부터 쏟아졌던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얻어맞으면서 그 전까지는 연준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연준을 무슨 어떤 악의 축, 대마왕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연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 2008년, 9년 요때 금융위기를 얻어맞으면서 살펴봤더니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연준 그 법을 보면은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법전만 또 이렇게 두꺼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전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지금은 그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발동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2008년, 9년, 10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럼 지금 파월 의장이 한 거는 코로나 터지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가고 뭔가 시스템 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10년, 1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을 쓸 거냐 말 거냐, 그 객관식 답안지에 마킹만 하면 됐던 거예요. 주관식 답안지를 버냉키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금융시장 혹은 전체 이 세상에 예. 이 시장에 일이 벌어졌을 때 연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을 되게 낱낱이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실제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했고 네. 회의는 어떻게 네, 했고 누구와 어떻게 협상을 했고 어떤 난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뭐 일종의 연준과 뭐 배팅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연준을 채찍질해서 이제 연준과 싸워서 이제 연준을 길들여야 한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좀 물론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은 물론 이 책도 버냉키의 본인 변명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예,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느냐.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사람이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속사를 네. 볼 수 있는. 네, 연준의 멋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런 책이라서 이들도 그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는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네. 고민하는 그냥 정책 당국자인 거예요. 예. 정책 당국자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게 낱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깔고 나서 연준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쓸데없는 오해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마치 책을 사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디테일하게. 이제 다른 책 소개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해주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호기심을 유발을 시키지 마시고 네. 그냥 떠먹여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마치 예, 읽은 것처럼. 뭐, 그러니까 오프닝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치. 이제 시작해야죠. 그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해보죠. 만만치 않은데 오늘? 연준이 뭐 하는 데인지 우리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네. 요걸 보면 연준이 뭐 네. 하는 데인지를 좀 네.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까? 우리 대충 뭐 그래. 기준금리 결정하고 네.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네. 그래서 유동성은 풀 거냐 말 거냐를 네. 결정하는 데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도 좀 관여도 네. 하고 한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딱 그건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거 말고 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게 통화 정책 펼치는 거고, 알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예.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연준의 주요 기능이죠. 한국은행의 기능 중에 금융기관 규제만 더했네요. 한국은행은 안 갖고 있는. 그죠. 금융기관 규제는 금융위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감원 금융위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FOMC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통화 정책에 해당하는 거고, 예. 이번에 SVB 사태 터지면서 그 채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는 FDIC, 그러니까 예금 보험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 FDIC랑 연계를 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 최종 대부자 역할. 진짜 금융기관들이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이것만 넘기면은 살 수 있는데 문제 네. 없는데라고 예.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돈 빌려줄게라고 해주는 그런 역할. 그게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최종 대부자. The Last Resort of Lender인가? 예. 뭐 영어로는 예.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예. 그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규제는 사실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은 좀 통일돼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하는데 미국은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금융기관 규제하는 곳이 되게 다양해요. 한국의 금융위 역할을 하는 미국의 SEC가 있잖아요. 근데 SEC는 금융기관 자체를 건전성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고객 보호, 투자자 보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 그 다음에 FDIC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연은에서도 각자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축은행이나 그런 쪽들은 또 아예 다른 쪽에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의 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기는 합니다. 아무튼 연준의 역할은 방금 역할을 짚어주신 딱 그 세 가지, 통화정책, 최종 대부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규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대부자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까? 중요한 역할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연준이 세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중앙은행이에요. 네. 그 전에도 뭐가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그 전에- 원투는 망했어요. 네, 중앙은행 원투가 있었는데 예. 망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나쁘지 않고요. 예. 만들어지고 20년 만기였나? 그러니까 20년 동안만 존속을 시키자라고 해서 일단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서 대통령이 연장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아 이제는 네. 연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시의 엄밀히는 연준은 중앙은행. 아니고 네. 더 퍼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연준은 구조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과는 좀 다른 구조잖아요. 예. 뭐 그것도 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거나 필요합니다. 네, 말씀해 좋습니다. 주십시오. 네. 네. 현재 연준은 그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국가 소유가 아닌 건 아시죠?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네. 연준이 됐다는 얘기는 네. 들어는 봤어요. 이게 엄밀히는 그 연준은 하나의 시스템인 거고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닙니까? 네, 그 페더럴 리저브라는 시스템이고 예. 페더럴 리저브 안에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들의 리저브 뱅크 그러니까 지역의 그 준비 은행들이 있고요. 예. 지역의 준비 은행들의 은행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FOMC라는 회의가 있는 거고 위원회죠. 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기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는 은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네. 네, 여기서 궁금한 건 1번 도대체 연준은 그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 게 무슨 기능을 하길래 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연준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네. 좀 설명을 들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좋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 심플하게 뭐 딱히 만들면 되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왜 이렇게 뭐 지방 연은 총재에 뭐 뉴욕 네. 총재는 꼭 그렇죠. 들어가 있고 뭐 거기에 또 네, 뭐 그렇죠. 글쎄 일부러 이러나 복잡하게 괜히 마치 네. 그 아파트 이름 이상하게 네. 지어서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는 그런 것처럼. 요 맥락을 말씀드리면 그 두 질문에 전부 다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방 그러니까 각 주들의 연합인 거잖아요. 네. 예. 네,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태생부터 바텀업 기반의 국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 마을들이 있고 마을에 보안관들이 있고 막 하다가 이들이 뭉쳐서 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우리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보니까 예. 중앙에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국민 정서 자체가 되게 안 이상해요. 좋아요. 아. 저도 명동에서 어떤 외국인이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네.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당연히 미국에서 왔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I'm from Texas 그러는 거예요. 네. 난 텍사스에서 텍사스 왔지.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한국에서 사람이고 왔다고 예. 하는 나는 게 I'm 아니라. from 네. America나 I'm from 네. US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텍사스에서 왔대 계속. 네. 그리고 US라는 이름도 The State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들의 연합, 주들 그냥 더 US라거나 아메리카라고 안 하고 The States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상하지 정말. 우리가 네. 외국인 와서 외국인한테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난 당연히 한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네. 왔다 그러지. I'm from 충청. 네.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을 비롯해서 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뭐 예. 중앙 집권적인 문화를 오래 가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국은 태생이 그렇게 바텀업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권력을 쥐고 국민들한테 뭘 시키고 통제하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짜증을 내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근데 뱅크런이 생기고 은행들이 계속 망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금융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이번에 SVB 사태에서도 겪은 거지만 뻑하면은 아니 그냥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예금 다 빼가면은 망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금 받아서 대출 돌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럼 중앙은행 역할을 해주는 게 다른 나라들에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미국 나라도 그런 거 좀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엄청 설왕설래를 하다가 예. 오케이 한번 해보자 했다가 역시나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없애고 그랬다가 없애고 아. 나니까 또 뱅크런이 막 생겨가지고 예. 야 그래도 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또 만들었다가 역시 우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없애고 예. 그게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음. 1907년 공황 요게 중요한데
1907년에 또 공황이 터졌는데 이때 좀 심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JP 모건이라는 인물이 그 은행의 대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야 지금 미국에서 일 터졌네 이러면서 급하게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막 난리 나고 은행들 다 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아 어떡하지 하면서 그 은행장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은 다음에 예.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정리해라 어. 해가지고 집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예금 그 사람들 군중들이 막 몰려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의 예금 안전하게 있을 거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어. 해줘서 공황이 정리가 됐어요. JP 모건이 얘기하고 JP 모건 은행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이에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모건 아저씨가 보기에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우리도 이제는 좀 큰 나라인데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공황이 진정되는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좀 시스템으로 만들자. 근데 국가가 통제하는 어떤 기관이 되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 건 아니까 예. 그러면은 국가로부터는 좀 독립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면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어떻게 좀 머리를 잘 싸매서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뉴욕 포함 12개 지방 연은이 있고요. 그 12개 지방 연은에서 총재들이 있고 그 총재들과 그다음에 중앙의 페더럴 리저브 위원들이 있고 이들이 모아서 뭔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고 각 지역 연은은 각 지역의 민간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의 의장 지금 지금 파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연합회네. 은행연합회. 그렇죠. 은행연합회에서 네. 중앙은행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은행연합회인데 은행의 지분은 민간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근데 그 은행연합회의 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은행연합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통화정책,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금융기관 다 하고. 그러면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을 감독관리하는 그런 형태인 거네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국가에서 세운 중앙은행이 그거를 그 일을 기능을 하는데 몇 차 하면 돈 찍어서 뿌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너희들끼리 모아 알아서 해라.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여차하면 돈 찍어서 뿌려야 되니까 그 유럽에서 애초에 이게 또 그 왕실 재정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건데 예. 왕실이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전쟁 채권 많이 발행하잖아요. 돈 빌려야죠. 예,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막 전쟁 일으키는데 전쟁에서 지거나 하면은 이 민간에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야 국가에서 하는 건 못 믿겠다.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들을 다 아니까 애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야 이 동네 안 되겠다. 여기는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만든 게 미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대륙에서 했던 실패들을 겪지 말자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해서 시스템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기를 지독하게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은 국가가 막 전쟁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돈 찍어내서 우리의 자산 가치를 손상을 시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군요. 야 요즘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그 당시에 초기에 미국은행은 똑같이 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중앙 집권으로 맡겨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저 유럽에서 그러다 망하는 거 다 봤잖아. 우리가 그런 멍청한 유럽인들이 했던 그 전례를 따를 수 없잖아. 그런 거죠. 오히려 국가의 권위가 의심받는 시절에 은행연합회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예금 보호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법으로 각 새마을금고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 새마을금고가 출연해서 모아놓은 그 돈으로 가서 불 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슷한 컨셉이죠. 맞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또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 터졌을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 터졌을 때 도와주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와주면 일 터질 때 도와주면 네. 좋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모럴 해저드 일을 계속 터트릴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망할 것 같으면 쟤네가 도와줄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일을 안 터트리고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이렇게 회비 내고 세금 내고 하고 있는데 알겠어. 우리 돈으로 쟤네 도와줘? 미쳤네. 그럼 우리도 안 건전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되게 루즈 게임이 되는 거죠. 다 같이 안 건전하게 개판치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걸 또 엄격하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새마을금고가 감사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이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도 네. 그 연준 시스템이 있었구나. 은행연합회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예, 그러니까 바텀업 기반의 어떤 연합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의 은행들이 만든 뭔가가 있어야 모럴 해저드가 없다? 아니야, 모럴 해저드가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 터졌을 때 도와주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면 각자 도생하면 되는데 각자 도생했을 때 시장이라는 건 이제 한쪽으로 쏠리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중앙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는 동의하겠다. 근데 그거를 마을에 경찰이 중앙이 있어야죠. 근데 그 마을의 경찰이 저 한양에서 나라님이 보내준 경찰이면 좀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의 보안관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보안관이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도와주고 하는 거를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그 보안관이 그 규칙 하에서 행동을 해야 우리는 그 보안관 인정해주겠다 그거죠. 알겠어요. 약간 독특한 시스템이군요. 그러네요. 진짜 근본적으로 정부와 왕을 못 믿는 문화가 만들어낸 거군요. 맞아요. 그놈들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할지 몰라. 우리끼리 모여서 만든 그 기구를 우리가 견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네. 그래서 그럼 거기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지금 본문에서 할 얘기랑도 다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월터 베젖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젖의 준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누군가를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몇 마디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죽여버리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걸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좀 사고가 터지고 하더라도 일단은 민간에서 알아서 정리해봐.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중앙에서 개입을 할게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다가 대공황을 얻어맞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게 지원을 해주면은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근데 지원을 안 해주면은 다 같이 망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어느 정도의 모럴 해저드를 감수하더라도 다 같이 죽는 것보단 낫다. 네, 이게 이제 현 상태에서 연준이 학습한 결과예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인구의 절반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은 모럴 해저드라고 난리가 나고 지원을 안 해주면은 야 서민들 다 죽는다라고 해서 난리 나고. 네. 그래서 연준은 항상 그 딜레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이건 너무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뭐 혹은 더 세게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손 놓고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미국의 연준이 그런 약간 태생이 달라요. 다른 중앙은행과 달리. 근데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태생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물가를 잡는다. 뭐 인플레이션을 잡고 뭐 미국은 약간 고용도 신경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는 연준의 뭔가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다른 중앙집권화된 중앙은행하고 좀 달리 연준은 이런 풀뿌리 약간 정신이 있어서 그래서 역시 민간이고 정부가 힘을 못 쓰기도 약간 좀 다르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우리나라 주식거래하는 한국거래소, 그게 주주들은 다 민간 증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래소 이사장 다 뭐 정부 캠프에서 꽂고 그 뭐 증권사들이 힘씁니까? 사실은 이러면 하는 거고 그 정부에서 만들었나 증권사들이 돈 내서 만들었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네라는 느낌이 우리나라는 드는데 연준은 그러면 한국은행이나 영란은행이나 연준이나 태생만 다르지 결국 기능은 같아요. 다 뭐 재무부 장관이랑 맨날 통화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크게 보자면은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뭐 치안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양에서 보낸 사람이든 한양에서 보낸 경찰이든 우리가 뽑은 보안관이든 잘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민간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야,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돈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 되어서 예. 행정부에서는 돈을 풀기를 원하는데 네. 민간에서는 그걸 싫어할 때 그때 만약에 그 중앙 집권화된 중앙은행을 가진 국가라면은 행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돈을 풀겠죠. 네. 아니면 그 반대로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시장에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인데 중앙은행은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말은 해요. 네. 그렇지만 과연 실제로 독립돼 있는가에 대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연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뭐 별로 고민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예. 애초에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냥 예. 형식상의 멘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진짜 얘네 좀 독립적인가? 실제로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예. 싸우다가 눈치 보다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서 번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눈치를 린든 존슨 대통령 눈치를 되게 많이 받고 예.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갈아치워버린다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금리 낮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의장 같은 사람은 그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고, 그러니까 버냉키 책의 제목이 행동하는 용기라는 되게 거창한 제목인 이유도 예. 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용기를 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잘릴 각오하고 이런 결정들을 했다. 그거 좀 알아달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이 그 잘릴 각오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네. 반한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탈프 같은 거 TARP, 그 의회 2008년에 의회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그게 7천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해서 예. 민간 기관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 기구를 만든 거예요. 7천억 7천억 달러면 거의 800조 원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준이 민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일단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 규제 기구도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고요. 결국 문제는 그런 규제 안 받는 기관들에서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제 관할권도 없는데 저기에서 막 일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규제 영역을 넓혀야겠고 넓힌 이후에 규제는 어차피 사후적인 거고 지금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뭔가 하려면은 돈을 싸줘야 되는데 그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총알을 쏠 권한을 얻으려면 의회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이 연준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한 걸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도 의회에서 몇 번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또 미국의 선거 시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는 반대 이유였나 보죠. 그렇죠. 네. 미국은 그 모럴 해저드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뭘 하는 거를 양 당이 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네. 놈이 있으면 그냥 죽든지 지가 잘못한 거지. 죽게 냅두든지. 왜 중앙에서 네. 이걸 지원해 주냐. 네. 그래서 그 AIG 전에 그 리먼이 파산하도록 냅뒀을 때 그때 어떤 그 공화당 의원이 이건 자유시장의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와장창 빠지니까 이거 아닌가벼 이렇게 뻘쭘해지고 그 다음에 바로 AIG 지원해주니까 구제금융 해주니까 또 이제 딱 하루 동안의 변심이었냐 뭐 이렇게 또 욕을 먹고 구제금융 같은 거 할 때 네. 그게 이제 직을 걸고 하는 거다. 직을 예.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야, 그래요. 오히려. 되게 컨셉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살리자 웬만해서는 그러고 다 살리고 금리 낮추자 그러고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런 거 아니다. 예. 이러면 모럴 해저드도 생기고 물가도 못 잡고 네. 구조 개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려면 이제 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직을 거는 상황은 우리랑 좀 다르네요. 와. 근데 뭐 꼭 그 방향으로만 직을 걸어야 되는 건 또 아니고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도 또 생길 거예요. 볼커처럼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직을 걸기도 하고. 네, 그렇죠. 볼커도 직을 걸고 금리를 계속 올려댔었고. 네. 어쨌거나 금리를 올리든 금리를 낮추든 누군가는 싫어하잖아요. 예. 누군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하는 용기 책에 보면은 딱 그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국민의 절반은 우리를 싫어한다.
자,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그 연준 내부에서도 50-50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는 경기 부양이 목적이냐 경기 안정이 목적이냐. 우리는 양쪽 다 한다는 건 둘 다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뭘 하는 기관이다. 그건 명확해요. 예. 경기 안정이 목적이에요. 경기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그 목적이다. 제가 최근 들어서 질문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연준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 네, 경기를 안정시키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부양이 경기가 아니고 예. 뭐 어떻게 약간 차이가 그러니까 경기가 있습니까? 너무 안 좋을 때는 좀 살려주고 너무 좋을 때는 눌러주고 그렇지. 그건데 네, 변동성을 줄여주는 예. 그걸 하라고 있는 게 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금리를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때 예. 금리를 낮춰줄 거냐 아니냐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무작정 경기를 좋게만 만드는 기관이면은 금리를 올리는 5%의 고금리를 유지를 하는 거는 되게 일시적인 상황인 거고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경기가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걸 일단 좀 잡아보자. 그래서 이게 잡히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다시 저금리로 보내자. 예. 이런 컨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세계관은 좀 연준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살려줘야 되는 게 맞고 좋을 때는 눌러줘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인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때 인민들이 예. 백성들의 생활을 네. people. 네. 인민들도 뭐 이어봐서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네, 그 인플레이션이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예.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보였을 때에도 근데 자 금리가 5%인데 인플레이션 잡혔고 경기가 멀쩡한 채로 유지가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낮췄다가 경기가 너무 화랑이 돼버리면은 그럼 또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또 약간 오해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중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어놨던 거의 15년 가까이죠. 예. 한 10년 넘게 풀어놨던 그 유동성을 아직 회수를 못했어요. 회수하던 중에 2015, 16, 17, 18년까지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QT 한다 이랬다가 갑자기 하이힐드 스프레드 튀고 이래버리니까 파월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아닌가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금리 낮춰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풀었던 10년 동안이 그 유동성을 아직 회수를 못한 상태예요. 예.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풀었다가 버블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그 15년치를 회수를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렸다, 인플레이션 잡혔다, 근데 경기가 멀쩡하네. 그러면 금리를 안 낮춰주죠. 네. 작년 한 해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피봇. 여기서 피봇의 정의가 또 그때그때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피봇은 금리 인하로 정의를 하고요. 예.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연준은 경기 부양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기 안정시키는 기관이다.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이 문장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워버리는 거다. 라는 문장이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라는 옛날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파월이 영웅시하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떠서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막 열심히 놀고 있을 때 펀치볼이 술 이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술 그냥 확 치워. 술잔 치워버리는. 얼마나 화나겠어. 한참 네. 재밌는데. 네. 근데 다만 그럴 때 사람들 계속 울먹울먹하기만 있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기만 있고 그럴 때 한잔해. 한잔해 어. 하는 거는 연준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연준이 하는 거예요. 하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거는 안 좋을 때 좋게 만들어주고 울어야 주는 거고 안 울면 안 준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도 뭐 괜찮네 집에 가자 하면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재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뭐 용어는 어려운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혼자 방구석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리서치해가지고 지표들을 쫙 보고 이제는 이걸 사야겠어, 이걸 팔아야겠어 이렇게 의사결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주변에 옆에 친한 사람들 보고 쟤 저거 사서 돈 벌었대 이러면 나도 살까?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뭔가 했을 때 나도 따라가는 거 이거를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 예. 옆 사람이 뭐 했을 때
제가 하는 게 뭐 되겠어. 그렇지. 제가 사면 난 팔아. 네. 그다음에 제가 팔면 난 사고. 그래서 옆에 누가 행동했을 때 나는 그걸 좀 눌러주는 반대 형태로 행동을 하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예. 시장에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서로 간에 잘 일어나면은 시장은 알아서 안정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시장은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요. 예. 근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잘 일어나면은 큰 문제 없는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게 예. 되게 강해졌을 때는 좋을 때도 너무 좋고 나쁠 때도 너무 안 좋아져요. 예. 네, 실제 펀더멘탈이 어떻든 간에 되게 과잉되게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먹여주는 기관이 존재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거티브 피드백 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주면은 예. 시장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과할 때 야 그거 아니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석에서 누군가 못 어울리고 울고 있다 그러면 야 왜 그래 이러면서 한잔해라고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 다들 미쳐가지고 막 야 오늘은 집에 안 간다 이러고 있으면은 아 좀 집에 가라 이러면서 음악 끄고 이게 연준이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홍진태 대표님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버냉키가 용기에 쓴, 나오는 겁니다. 네. 행동하는 용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마치 읽은 것 같은 느낌이네. 거기 나와 있는 뭐 여러 일화들이 있을 텐데 예. 예. 그 anecdote 중에서 뭐 좀 재밌을 만한 네. interesting story. Please. 에피소드? 갑자기 영어를 잠깐만요. 이거 한글로 번역돼 있습니다. 이거 한글 번역. 애니톡트를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탈프 의회 승인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 7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예.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2008년. 2008년 금융위 리만 사태 이후에 네. 금융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도 연준이 그냥 돈 찍어서 계좌에 숫자 적어서 보내주면 되는 게 근데 아니라 돈 찍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나 봐요.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게 되게 미묘한 포인트인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들 공부가 되셔가지고 예. 그 계좌에 돈 찍어주는 그 숫자 적어서 엔터 쳐주는 거 그걸 지금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사실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긴 할 거예요. 예.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FOMC와 그 다음에 지급 준비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 연준은 원래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고요.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FOMC에서 하는 그 금리 결정, 그 금리가 뭔지 아시죠? 금리가 금리지 뭐. 그 뭐 기준금리. 무슨 기준금 정확하게 무슨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금리가? 무슨 은행이- 기준이에요? 시중은행이 연준한테 빌릴 때 받는 돈, 아끼면 맞습니다. 받는 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연방 기금 금리 시장에서 맞습니다. 거래되는 네. 그 돈의 금리. 네, 그런 거, 그런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매우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네. 아마 대한민국 상위 0.1%. 예? 네, 뭐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예. 그 FFR, Federal Fund Rate라고 부르는 그 예. 한국어로는 연방 기금 금리라고 부르는 네. 그 금리가 민간 은행이 연준에서 돈 빌릴 때 필요한 금리인데 은행 간에 빌릴 때도 그 금리가 적용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연준을 거쳐서 은행 간에 서로 좀 나 오늘 얼마 부족한데 남는 애들 있으면 좀 주라라고 네. 했을 때 연준을 거쳐서 주고받고 하는데 네. 그때 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인데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자 연준에서 이번에 4.75%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4.75%에 빌릴까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연준에서 네. 4.75%의 예금을 하실 분들은 다 여기로 오십시오. 무제한 4.75% 예금 금리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실 분들은 4.76에는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시중에서 4.76보다 더 높은 대출 금리 받으려는 은행들은 망하겠죠. 왜냐하면 돈 필요하면 다 여기 와서 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4.76보다는 높아질 리는 없고. 그리고 시중에서 4.75보다 더 낮은 금리로 예금을 받겠다고 하는 혹은 돈을 맡기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망하겠죠. 왜냐하면 연준에다 맡기면 4.75를 주니까. 그러니 연준이 그렇게 깃발 딱 두 개를 들고 이 안에서만 시중금리야 놀아라라고 하면 시중금리는 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마치
대형 마트에서 음. 사과를 1,000원에 파는데 1,000원보다 비싸게 파는 과일 가게가 존재하기 어렵죠. 만약 배송도 되고 다 이제 한다면 뭐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야, 뭐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짓는데 아니요, 그럴듯하긴 아니요. 한데 살짝 뭐가 아니다. 그런 일단 표정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맞고 그게 있고 그게 이제 그 지준 지급 준비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민간 은행이 연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한국은행에 우리은행 한국은행 계좌 뭐 이런 식으로 각 은행들의 민간 은행들이 연준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우리 민간은행의 예치금이 있는 건데 네. 그게 네. 지준인데 예. 근데 그 지준이 연준에서 돈 줄 때 그냥 그 지준에다가 뭐 100억 달러 줄게 이러면서 100억 달러 해가지고 엔터 뿅 쳐주면은 네. 이제 민간은행이 돈이 생기는 예.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FOMC에서 기준 금리를 항상 그렇잖아요. 그 어떤 범위로 제시를 하잖아요. 예.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 얘기할 때는 얼마로 딱 찍어서 제시를 하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뭐 가상금리 얼마 해가지고 한국의 시중금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그 FFR의 범위를 정하고 만약에 은행들 간에 서로 간에 돈을 빌릴 때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FFR을 예를 들어서 뭐 3.75에서 4.00%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4%를 넘어가려고 할 때 예. 연준은 시중에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매입하는 대금으로 지준을 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없다. 그래서 3.75가 하단인데 3.75를 뚫고 내려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연준이 무제한으로 그냥 채권을 풀어버리고 지준을 줄여버립니다. 타겟팅 레이트 같은 거네요. 네, 타겟 일종의? 레이트 같은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타겟 레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무제한의 발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FOMC의 약어 잘 아시죠? 뭐의 예. 약어인지 공개시장조작위원회인 거잖아요. 조작이구나, 조작. 네, 조작.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이 그 주가 조작 작전을 영어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수술도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공개작전위원회구나. 네, 공개작전위원회예요. 어. 그러니까 무제한의 발권력을 가지고 시중에서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든가 채권을 무제한으로 풀어내든가 이거를 일상적으로 맨날 그 작전을 치고 있는 게 연준이 하는 일이다.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좀 약간 사기꾼, 좀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화된 사기꾼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험해수와 어. 험해도지만 어. 주가 1,000원에 사자 네, 그렇죠. 뭐 1억 조 주가 1,005원에 팔자 뭐 100억 주 해놓으면 쥐들이 어디에 거래할 거야? 요한에서 거래해. 맞아요. 그런 딱, 거죠. 예. 나는 네. 숫자 쓰면 돼. 그냥 나 뭐 네. 돈도 필요 없어. 그냥 매물 쓰기만 하면 무너지네. 돼. 매물 무너지네. 야, 그럼 또 써. 씨. 맞아요. 이런 예. 거잖아요. 위아래로 무제한의 매물대를 걸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구조인데 어. 그 의회 나가서 우리 이제 탈프라는 거 해야 되고요. 예. 7천억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7천억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예. 일단 그 국회의원의 질문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그 돈 어디서 날 거냐? 우리 백성들이 세금으로 이 혈세를 또 이렇게 박아 넣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진실은 원래 연준은 무제한의 발권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거 다 들춰보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 너희들이 네.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 니들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걸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예. 그게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뭉개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 예,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을 만들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게 뭐 어딘가에 좀 꿍쳐놓은 어떤 자금이 있습니다. 네. 긴급시에 쓸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어서 이제 그걸 쓰려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대충만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재밌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재밌었던 사례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예. 최근에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이게 연준의 피봇인가 연준의 스탠스 전환인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금리 확 내려가고 주가 급등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 그런 게 저는 좀 연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원래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고 원래 무제한의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수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찍었다라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은 살려주냐 안 살려주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살려주냐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요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VB 사태를 처리한 걸 보면은 이제는 스터디가 많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그 문제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국채 채권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와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채권에서의 손실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서 망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듀레이션 미스매칭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었거든요. 이게 그 SVB 재무제표 다 까보고 듀레이션 등등등 계산해 보면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손실이 너무 많았다 채권에서. 네, 손실이 많았다. 그거를 미실현 손실로 계속 이연을 시키고 있었는데 애초에 미국의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을 때는 이게 유동성이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미국 국채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어떤 물론 지준 규제를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건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되어갈 때에는 그러면 빨리빨리 그 팔고, 채권들을 털어냈어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없어서 못 터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국채였는데 근데 그걸 안 털고 좀 있으면 금리 다시 낮춰줄 거니까 그러면서 미실현 손실로 숨겨 놓으면서 계속 버티다가 이거를 다 인식을 하면 자본 잠식이 되는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와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채 손실로 인해서 은행 뱅크런이 나오는 상황이 됐네. 야 연준이 잘난 척 하더니 자승자박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치 떨어지는 건 뭐 연준이 모르나? 네, 뭐 그거랑 그 연준의 의사 결정이 옳았냐 틀렸냐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나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만 않으면 돼요. 연준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네, 그거고. 그럼 여기서 SVB는 기본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했고 그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SVB 사태 정리한 걸 보자면은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액면 보증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액면 보증해주겠다. 그 다음에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무제한 보호해주겠다. 예금 한도 이상으로 보호 한도 이상으로 보호해주겠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SVB 사태를 잘 정리를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면은 이게 되게 순식간에 한 며칠 만에 아주 큰 자금이 다 막 온라인 모바일 뱅킹 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 예금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예금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연준이 첫 번째 의무는. 그러면 여기에서 예금 보호 한도 이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예금자 지켰어요. 네, 그 다음에 국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국채를 보증을 안 해줘서 국채에 대해서 다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도 전부 다 투매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럼 연준도 좀 뻘쩍지근하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SVB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SVB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걔네 재무제표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형태의 지원이 되려면은 채권 매입해줄게 혹은 SVB에 자본 확충해줄게 이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채권 액면 보증해줄게 액면을 담보 가치로 인정해서 그거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실현 손실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요. 근데 그 미실현 손실을 실제 실현 손실로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남아있는 건전한 은행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채를 팔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은행들이 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예금자들은 불안하니까 뱅크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금자도 지켜주고 혹시나 뱅크런이 있으면은 자 은행들 일로 와봐. 자 국채 너네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 국채 담보로 우리가 대출 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뱅크런이 일어나도
그 예금 인출 사태에서 예금 인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연준이 찍어준 돈으로 예금 인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건전하게 경영을 해왔다면은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버틸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줄게 라고 선언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선언을 해주니까 뱅크런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모럴 해저드의 이슈가 없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왜 모럴 해저드 이슈가 미실현 손익, 미실현 네. 손실. 그러니까 국채는 손실이 났잖아요. 예. 평가손이 났어요. 네, 이거를 재무제표에 인식했냐 안 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네, 자 이거를 다 인식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본이 남아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은행들은 미실현 손실을 다 인식을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건전하게 운영했으니까. 건전하게 운영했으니까 자본 규제 잘 지켜가면서 운영했으니까. 예. 네. 근데 예금 인출 뱅크런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뱅크런 일어나면 다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뱅크런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JP모건이 망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망했다. 그러면 미국 시스템 붕괴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면 막아야죠. 네,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은 음. 은행들 대상으로 던진 것도 있지만 예금자 대상으로 던진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금자 입장에서는 일단 불안하잖아요. 예. 자기가 평생 번 돈 맡겨놨는데 예. 이거 예금 보장 못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예금을 빼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건전한 은행에서 예금 빼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안 건전한 은행은 망하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안 건전한 은행은 망하게 두고 건전한 은행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최선의 해답을 찾은 거죠. 연준은. 그게 국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네, 그게 액면으로 담보 가치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장 안 팔아도 이거만큼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그냥 팔면 돼. 네. 돈이 있는 은행이라면 국채를 갖고 있더라도 음. 국채든 뭐든 갖고 있는 은행은 다 내줄 수 있어. 이 시스템 보장할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채가 손실이 나는 이유는 평가 손실인 거잖아요. 예. 내가 1억 달러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7천만 달러의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은행이 있고 없는 은행이 있는데 예금자들은 은행 전부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됐죠. 네, 네. 그러면은 1억 달러 액면짜리 채권이 있으면 그거 1억 달러 인정해줄게. 그 1억 달러 담보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이 잘나서가 아니라 미국이 튼튼한 나라니까. 그 미국 국채의 담보 가능성은 미국의 힘인 거잖아요. 예. 네, 미국이 안 망하면 이 액면도 결국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지금 장기 국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20년, 30년. 예. 그럼 20년 보유했을 때 그 액면가 더하기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모두가 있잖아요. 근데 예. 현재가로 시가평가를 했을 때 이게 그 원금 대비 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게라고 연준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국채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금 인출 들어오면은 연준에서 빌린 돈으로 예금 인출 해줘라. 대표님 이번은 국채니까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국채 말고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런 예외는 없을까요? 즉 예를 들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도 결국은 집값이 대출받은 것보다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기다리면 집값은 오를 거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왜 미국 집값이 내리겠어라고 하는 약간 좀 위험하지만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너 얼마를 빌려줬는데 3억 원이요. 지금 집값 얼마인데 2억 5천이요. 3억 되겠지 뭐. 한 3, 4년 지나면 3억이라고 봐주고 우리가 연준이 봐줄게. 이런 논리로까지는 확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뭔가 이런 그게 딱 그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있고 안 될 수 있는 라인은 개념적인 라인은 있다는 답부터 거죠. 말씀드리자면은 예. 네.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냐 안 생기냐. 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작년 말에 뭐 탈세계와 신냉전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금융위기다, 경기 침체다, 뭐 온갖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쓰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예. 경기 침체와 시스템 리스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연준은 경기 침체는 감내할 수 있다. 예요. 근데 시스템 리스크는 그거 막으라고 있는 게 연준인데 시스템 리스크 불거지는 거는 연준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채권과 집값의 차이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의무를 짊어지고 있느냐. 자, 채권은 미국의 행정부에서 나중에 이만큼 빚 갚을게라고 하면서 빚을 땡겨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뭔가 디폴트가 나네, 원금 손실이 나네. 그러면 미국 전체의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연준은 최선을 다할 거고 행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집값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시 되사가기로 갚아주기로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집 소유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산 거죠.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거고 은행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 행정부는 이 집에 대해서 뭐 대단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텀업 감성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니네가 집 샀잖아. 잘못한 건 네. 네 이거지 뭐. 그리고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 내줬어. 네가 무리하게 대출 내준 거잖아. 네가 생각해. 이게 기본적인 값이에요.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문제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집을 대출해서 산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집값이 다 같이 빠지니까 그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SIF라고 하는데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SIFI 요즘 네. CCP? 네, 네, CP라고 발음하는군요. 네, Systemically 네,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예, 맞습니다. 오늘 너무 칭찬해 주죠. 요즘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프로가 요즘. 아니 뭐 제가 뭐 누가 누구를 칭찬합니까? 제가 언더스탠딩입니다. 항상 배워야죠. 아무튼 그 네. SIFI에 등록된 그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상업용 모기지 이게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쭉 올라가곤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올라오는 속도는 조금 그리고 저점 대비 이 올라온 폭은 좀 까리하니까 예. 이제 연준도 이거 보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개입할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 뭐 추가로 뭐 터지지 않을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어쨌거나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 리만은 죽여버리고 AIG는 살렸냐. 요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그 행동하는 용기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책이 있는데 위기의 징조들이라고. 그것도 버냉키가 쓴 책인데. 맞아요. 어. 네. 버냉키랑 팀 가이트너랑 행크 폴슨 요 세 예. 명이 그러니까 예. 재무장관 2명이랑 연준 의장 이렇게 셋이서 쓴 책이에요. 예. 엄청 잘 썼어요. 어. 네. 이건 좀 얇고 되게 컴팩트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 이 책도 내용이 되게 좋아요. 어. 아무튼 여기서 버냉키도 그렇고 가이트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살리고 싶었다. 리먼도 살리고 싶었는데 AIG도 살리고 네, 리먼도 다 살리고 어. 싶었는데 리먼도 충분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지만 의회 승인 득하기에도 좀 빠듯했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AIG도 그렇고 그 전에 베어스턴스도 그렇고 매수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매수자랑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보증해주면은 니네가 이만큼 사갈래?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된 건데 리먼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린 살리고 싶었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은 변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네.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었고 리만 정도면 네. 그리고 연준의 목표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그럼 리만 같이 큰 애들이 무너지면 물론 그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컨셉이 명확하진 않았겠으나 그걸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방금 언급해주신 대로 그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는 컨셉을 그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명확하게 잡은 거죠. 얘네는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주자. 근데 니네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살려줄 거니까 니네한테는 엄청나게 강한 규제를 할 거야. 네, 일단 이렇게 된 게 금융위기의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리만한테 썼을 거다. 이게 이제 버냉키의 변명인 거죠. 자, 어쨌거나 리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긴 한데 네. AIG는 체급이 전혀 달라요. 예. AIG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보통 바젤이라고 글로벌리 은행 자본 규제를 할 때 이러이런 기준으로 다 같이 규제를 하자라는 협약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Asset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ABS. ABS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증권을 예. 소유하고 있을 때 원래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학자금 뭐든 간에 뭔가를 담보로 해서 이걸 증권화해 놓은 거는 좀 예.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여기에 대출을 많이 못 내주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CDS 이 채권이 디폴트가 났을 때 돌려받을 보험료. 수 있는 어떤 보험 같은 거죠. 예. 그런 CDS라는 상품을 걸어놨으면은 요 두 가지를 합산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네. 라는 게 바젤 2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부동산 잘 되는데 부동산 채권 일단 다 사. 그리고 네. 이게 단일 차주에 대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 수천 개 차주에 대해서 트렌치를 나눠서 CDO라는
복잡한 구조로 채권을 엮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신용평가 기관은 AAA 등급을 부여를 하고 예. 그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까지 붙여. 네, 보험까지 붙여놨으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은행들은 와 안전자산이네 이러면서 엄청 많이 사고 그렇게 채권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또 투자은행들은 아무한테나 다 엄청나게 집 담보 대출을 내주면서 일단은 뭔가 물건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CDO를 만들 거잖아요. CDS도 만들고 예. 예. 그런 짓을 수년 동안 다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졌고 원래라면 문제 터져서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은행들의 입장에서 이 CDO, MBS 이거 터지네라고 해서 터졌으니까 자 CDS에서 이제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금 받으면 되겠네 해서 보험금 받으러 가죠. 근데 예. 그 보험금 누가 주죠? 이 AIG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IG가 이런 게 처음이니까 보험료 책정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CDS 청구 들어오는 거 다 뱉어내면은 우리 망하네. 예. 근데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퇴직자들 그렇죠. 퇴직연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생명보험이나 예. 엄청나게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투자도 많이 해놨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투자금 다 회수해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건 살릴 수밖에 없었다. 네, AIG는 일단 그냥 목숨 걸고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만도 중요하긴 하지만 AIG는 체급이 다르다. 체급이 달랐다. 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리만의 교훈이 리만 파산했더니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파산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는 걸 정하고 이 은행은 특별관리 대상. 너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대신 망하게도 안 해. 대신 너희는 엄청 열심히 관리할 거야. 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요즘 그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망하면 안 되겠다.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다소 리스크는 커지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왜 규제하는지까지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의 규제라고 하는 건 자본금 많이 쌓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본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네 돈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대출을 요만큼만 하고 안전하게 좀 해. 라는 규제인데 은행이 안전하게만 하면 배가 가장 안전한 건 항구에 묶여 있을 때죠. 바다에 나가지 마라는 얘기니까 은행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다에 안 나가면 세상 경기가 잘 풀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불안한데 하는 곳에도 대출해주고 그래야 또 불안한 산업이 커지면서 일자리도 생기지. 맨날 안전한 데만 대출해주면 세상이 다 고기서 고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단 명확하게 하자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망했고요. 네. 인수사가 떠갔잖아요. 네. 연준에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니지. 네, 망하게 냅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베저스의 기준이 작동하냐 아니냐 일단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2008년에 베저스의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라고 베저스의 원칙을 뛰어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게 2008년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사회주의자냐 이런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연준이. 그런 비난을 워낙에 싫어하기 때문에 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게 냅두는 게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예요. 기본적으로 망할 놈들은 망해야 된다고 네. 생각한다. 네. 그래서 지금 SVB 사태를 봤을 땐 망하게 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그냥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거는 망하게 납둔 거 하고 그 예금을 보장하고 시스템 보장한 건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아까 길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은 누구냐? 자, 이해 당사자가 SVB에 투자를 한 주주와 채권자가 있을 거고요. 예. SVB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SVB가 소유한 자산 그거의 차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SVB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디가 약한 연결고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뭐 여러 군데 뭐 대부분 국채였으니까 사실 국채에 날려도 상관없어요. SVB가 보유한 국채 상각하든 말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상관없고 그러면 예금자는 다 그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예. 얘네들의 예금이 날아가면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살려줘야 되는 거고. 이건 살려준 거고. 네. 근데 자, 요쪽 SVB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SVB 자체의 뭐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회사 자체의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리스크 짊어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살려주면 이건 도덕적 해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게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재무부에서 보장해 준다고 한 게 예를 들면 파산을 막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은 게 아니고 시스템만 방어한 거다. 맞아요. 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SVB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뱅크런이 시작됐고 네. 내버려 두면 파산인데 만약에 연준이 그럼 새 주인이 생기고 나서 헐값에 샀겠죠. 그럼 당연히 그쵸. 새 주인이 생기고 나서 연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매입 금액 원본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부분만큼은 캐시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라면 싸게 집은 그 친구만 굉장히 떼돈 번 거네요. 그건 이제 그 투자자가 리스크 짊어진 거죠. 리스크 짊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뱅크텀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인수자가 나타났어요. BTFP 나오기 이전이었으면 SVB는 살 가치가 아예 되게 없는. 없었겠죠. 그럼 연준이 원금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인수자가 나타났다면 거의 그냥 제 가치에 샀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뭐 입찰이 붙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SVB 뱅크의 주주들은 별 손해 안 봤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뭐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져봤어야 될 텐데, 예. 네,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네. 예, 그렇겠네요. 순자산 가치 네. 정도에 인수됐을 텐데. 네, 그래서 뭐 1달러에 떠왔다가 BTFP 나와서 대박 났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네, BTFP 네. 나오고 매도자도 충분히 높은 가격을 불렀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준의 의사 결정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를 시스템 관리하기 리스크.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도덕적 사람이다. 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 예. 포인트가 중요하군요. 네. 연준이라는 동학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거냐. 네, 자, 행동하는 용기. 행동하는 용기. 네. 보통 이제 자서전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 변명과 그 사람 스스로의 셀프 칭찬이 들어갈 수밖에는 네. 없어요. 매우 약간 이 책도 좀 변명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시간 날 때마다 우리한테 박수를 쳐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서전의 톤앤 매너였겠지만 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쟤들의 멘탈은 저런 거구나라는 걸 들여다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네. 알아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도 그렇죠. 얘네는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냥 그거는 약간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스타일을 알아야 이 사람이라 김 프로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프로라면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그러니까 거야.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네. 스타일을 아는 건 네. 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중앙은행장의 스타일을 아는 건 넥스트 스텝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네. 이 책은 앞으로 우리의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책인데 네. 이미 다 읽어버렸네.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책을 사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짐을 더시고 이 책은 굳이 사서 보지 마시고 네. 이런 거라 네. 저 거인의 어깨. 거인의 저런 어깨. 거다. 저런 거. 사시려면 저런 걸 사셔라. 사셔라. 이런 걸 누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까? 이게 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거는. 네, 홍진채 대표님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해설까지 잘 붙여가지고 읽은 거보다 훨씬 다양하게 좀 읽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야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에는 이런 게 많겠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이걸로 끄시고요. 네. 또 이런 그 마음의 부담감은 가득하고 읽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책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많이 읽으시고 일단 우리가 노동을 시키는 거야 대신 홍 대표님 열심히 밤에 가서 놓치지 마시고 책도 읽으시고. 읽으시고 어려운 책도 좀 읽으시고 그러고 와서 저희한테 딱 설명해 주 사회에 봉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야 또 이런 책들도 팔리고 저런 책들도 팔리고 순환이 안 되면 돈이나 책이나 순환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네. 헌돈을 흡수하고 새 돈을 뿌리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출판계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홍 대표님 표정이 이거 뭐지? 역시 진행은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네. 자, 네. 북 언더스탠딩 홍진채 대표와 함께한 네. 행동하는 용기.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